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부패위원회가 현직 대법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면서 이번 사건이 대법원 부패 스캔들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부패위원회는 지난 23일 인티다나 저축대부 협동조합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드라자드 디미야티 대법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부패위원회는 파산 위기에 처했던 인티다나 저축대부 협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약 22억 루피아의 뇌물을 디미야티 대법관을 비롯해 6명의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미야티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배심 판사 중 한 명이었으며 대법원은 인티다나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피의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한 대법원 직원의 집에서는 14만 8천 싱가포르 달러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디미야티 대법관 외에도 3명에게 자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디미야티 대법관을 정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인티다나 저축대부 협동조합 판결에 참여한 모든 대법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반부패위원회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권력을 쥐고 있는 저명한 정치인, 기업인, 판사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 지원금에 손을 댄 현직 장관도 2021년 수감시킨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물들의 타락한 민낯을 공개하고 법정에 세워 대중의 지지를 받는 기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가 상승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탓에 아동들이 음식과 학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에 사는 한 건설 노동자는 지난 7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부족한 소득으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지 아니면 가족의 식비에 보탤지를 두고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노동자의 가족이 자녀의 학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는 수입이 좋은 달엔 210만 루피아를 벌어 3끼 식사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며 오토바이에 연료를 채우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는 데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물가 상승이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탓에 학업을 중단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 단체 발리 어린이 프로젝트의 지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아동들의 숫자는 2020년 474명에서 현재 584명으로 늘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 특히 직업학교 학생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훈련 장소로 가기 위해 기름을 사려고 분투하고 있으며 부모가 더 이상 연료를 살 수 없어 직업학교에 가려는 꿈을 포기한 학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아동보호위원회 위원은 유가 인상에 따라 학교를 중퇴할 위험이 있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비가 무료여도 학교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일 이후 발리에서 공식적으로 단 한 건의 구제역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ABC 보도국은 발리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제역 질병 징후가 있는 소들을 보고 촬영하였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일고 식욕이 없고 발이 부어오르는 등 구제역 질병과 일치하는 증상입니다. 특히 덴파사르에서는 해당 증상 때문에 9월 초에도 60마리 이상의 소가 도살되었지만 발리 담당 부처는 공식적으로 9월에 구제역 발생 건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수의사들은 발리 담당 부처가 주장하는 것만큼 구제역을 빨리 제거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호주 가축거래소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으며 현재는 발리에서 일하고 있는 수의사 로스 에인스워스는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라며 당국에서 사례 건수가 없다는 것에 의심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발리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소들이 질병 확인 없이 도살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소 한 마리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20만 루피아의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소 소유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발리 가정에서는 소가 구제역 증상이 있다고 해도 당국에 신고하기보다는 강황과 꿀을 섞은 허브 혼합물과 소독약 베타딘을 입에 투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G20 회의입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11월 중순에 열리는데 그 전에 질병을 퇴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축산업 규모가 큰 호주 당국은 인도네시아에서 고전염성 질병인 구제역이 발생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구제역이 호주에 상륙할 경우 최대 73조 원에 이르는 호주 축산업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리는 11월 달에 G20이라는 큰 회의를 앞두고 있어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100만 개의 구제역 백신을 공급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발리 지역에 9월 25일 기준 27만 마리의 소에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발리 전체 가축수가 60만 마리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에 접종을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자부 장관은 광물산업의 다운스트림 강화의 일환으로 2,000건 이상의 채굴 허가서를 취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천 개의 광업, 조림, 산림 이용 허가증이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운영 기준의 기준치 미달일 경우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허가 건수 중 석탄 채굴 허가증이 306건, 주석 채굴 허가증이 307건,
니켈 채굴 허가증이 100건이며 수십 개의 보크 사이트, 구리 및 금 채굴 허가증도 취소되었습니다. 전체 취소 건수는 2065개이며 면적으로는 310만 헥타르입니다. 정부는 광업용 토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재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투자부 장관은 이번에 취소된 허가증을 소유한 약 700개의 회사가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중 200개 회사의 재검증 기회를 허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탄 탄광업에 종사 중인 한 기업은 5개의 석탄 허가증을 취소한 인도네시아 투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5개의 석탄 허가증이 취소되어도 현재 운영 중인 광산 지역의 크기나 기간에는 변경이 없다는 정부의 확인을 받고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우리카드는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 반방 부야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부위원장, 소한디 위라트노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협회 회장, 윤병원 주아세안 대표부 금융협력센터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는 투투파이낸스 미얀마에 이은 우리카드의 두 번째 해외법인입니다. 우리카드는 2019년 바타비아 프로스페린도 파이낸스 인수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추가 실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3월 이 회사의 주요 주주들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한국계 금융사 중 최단기간 인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카드는 지분 82.03%를 인수하였으며 현재 소액주주 지분 의무공개 매수를 위해 금융당국의 의무공개 매수를 신청 중입니다. 한편 인수된 바타비아 프로스페린도 파이낸스는 1994년에 설립된 총자산 9,200만 달러, 임직원 1,100여 명 규모의 할부금융사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72개 영업망을 갖고 있고 중고차 할부금융과 중장비 리스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카드는 이번 인도네시아 법인 공식 출범을 계기로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을 더욱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국내 할부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에 신차 할부 금융상품을 기획 및 판매할 것이라며 먼저 진출한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과 시너지를 활용해 성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유엔 총회연설에서 주권과 영토 보전의 기본 원칙은 협상할 수 없다고 2번이나 언급하며 아세안이 신냉전 시대의 소모품이 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아세안이라는 그룹은 지역의 평화를 정진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강대국들 간의 대리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아세안은 모든 국가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G20 의장으로서 러시아 침공에 대해 분노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는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전 세계가 G20이 글로벌 경제 회복의 촉매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G20은 글로벌 회복력이 떨어지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과 보리의 30%, 옥수수의 20%, 해바라기 원유의 50%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또한 비료의 주요 생산국이자 공급자이며 천연가스의 경우 최대 수출국이며 석유는 두 번째로 큰 수출국입니다. 장관은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비료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도상국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로운 해결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연합이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창립 멤버이고 아세안 사무국 본부는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일부 아세안 회원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아세안 소속 미얀마가 군부 독재 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못하는 것을 두고 아세안의 역할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세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비난 입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아세안 국가들이 무기 수요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중 하나인 자카르타에서 지금 같은 대기 오염 상태가 지속되면 자카르타 시민들의 기대 수명이 평균 5.5년 단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하완 카루니아사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 교수는 한아세안 대기환경 보존 협력 세미나에서 2019년 수준의 대기 오염이 계속될 경우 자카르타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오염 수준에서는 전체 인도네시아인들의 평균 수명이 2.5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질 분석업체인 IQ웨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카르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39.2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연평균 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지만 이보다 8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카르타는 특히 건기에는 차량 매연과 산불, 석탄 발전 등의 영향으로 크게 나빠져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 분석 데이터 업체 에어비주얼의 대기오염 지수를 기준으로 세계 최악을 기록하는 날이 많습니다. 해당 대기오염 지수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등 6개 대기오염 물질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자카르타 정부도 2030년까지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전기차 확대와 같은 대기질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몇몇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미얀마의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하며 도시 중에서는 태국의 람판과 베트남의 타이유무옌시 등은 자카르타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마하완 교수는 아세안 국가들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급격한 산업화와 산불에 취약한 환경, 법적 규제 미비 등으로 대기 오염이 악화하고 있다며 영내 공기질 기준지표 개발, 관련 법령 제정, 공기질 관측망 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